한국부터 줄게요, 제발. 지금 중동이 한국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죠? 근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사우디도, UAE도, 쿠웨이트도 우리 원유 한국부터 받아주세요 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전 세계가 원유 부족에 떨어도 한국으로 가는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4가지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싸구려 찌꺼기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한국의 정유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원유는 그냥 다 원유 아니냐고요. 땅에서 뽑아낸 검은 기름, 배럴당 얼마에 거래되는 그 원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이 사오는 두바이유는요, 황성분이 많고 무거운 고유황 중진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끈적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원유입니다. 이걸 그냥 태우면 환경규제에 걸려서 아무 데도 못 팝니다. 정제 안 된 중동 원유는 사실상 싸구려, 찌꺼기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찌꺼기가 어떻게 휘발유가 되고 경유가 되고 비행기 기름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 정유사에는 고도화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염색 공장입니다. 누더기 같은 싸구려 원단을 명품 옷감으로 염색해서 뽑아내는 공장. 한국 정유사는 이 설비로 중동의 끈적한 중진류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같은 고부가 제품으로 바꿔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의 격차가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정유사 고도화율입니다. 현대오일뱅크 40.6%, GS칼텍스 34.4%, S오일 33.8%, 즉 한국은 30%대 후반에서 40%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요? 일본과 중국이 20% 초반입니다. 원유를 직접 뽑아내는 사우디와 러시아는 놀랍게도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유를 파는 나라가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공장은 규모부터가 세계 최상위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하루 84만 배럴을 돌려서 세계 2위,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하루 80만 배럴로 세계 4위, 한국 전체 정제 능력이 하루 340만 배럴, 세계 5위권입니다. 땅에서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의 기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숫자죠. 중동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시면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파는 싸구려 중진류를 한국에 한번 보내면 값이 몇 배로 찝니다. 원유를 본으로 바꿔주는 공장이 바로 한국인 겁니다. 그것도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 못 내는 규모와 효율로요. 심지어 한국 정유사는 쓰레기도 기름으로 뽑아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페트병, 폐플라스틱 말이죠. 이 얘기는 마지막 파트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유는 다 같은 원유가 아닙니다. 정제 없는 원유는 쓰레기에 가깝고 한국에 오는 순간 비로소 돈이 됩니다. 중동이 한국을 놓치기 싫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아예 한국 땅에 자기 돈을 심었습니다. 그 자본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두 번째 이유 갑니다. 기술이 좋다고 다 매달리진 않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아예 한국 땅에 자기 돈을 심었습니다. 그 자본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두 번째 이유 갑니다. 여러분, S오일이라는 정유사 잘 아시죠?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그 노란 간판. 그런데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이 무려 63%. 이야기가 시작된 건 1991년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코가 쌍용 정유 지분 35%를 사들이면서 한국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속 지분을 늘려서 지금은 63%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있는 대형 정유사 하나를 사우디가 통째로 들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심은 앵커 회사인 거죠. 더 놀라운 건 계약 구조입니다. S오일은 아람코와 원유를 2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거냐면 원유업계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가격이 출렁이니까 1년씩 끊어서 가는 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20년, 한 세대를 통째로 묶어둔 셈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원유를 안정적으로 소화해줄 창구를 한국에 아예 박아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엄청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샤히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9조 2,580억 원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고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TC2C라는 건데 아람코가 직접 개발한 원천 기술이고 세계 최초로 여기 한국 울산에서 상업 가동됩니다. 기존 설비보다 석유화학 원료 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사우디가 자기네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꽂는 실험장이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돈은 사우디만 한국에 넣는 줄 아세요? 반대도 있습니다. 한국이 UAE 유전의 지분을 역으로 들고 있습니다. GS에너지가 2015년 아드녹 원쇼와 지분 3%를 인수했고 KNOC와 GS에너지는 에일다프라 페트롤리움이라는 유전 지분을 40%나 갖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산유국 유전 지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본이 이 정도로 뒤엉켜 있으면 이건 이제 거래가 아닙니다. 한 몸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외국이 아닙니다. 아시아 수출 허브에 박아둔 자기 자산입니다. 아람코 63%, 20년 계약, 9조 2,580억. 이 세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만 투자했으면 그냥 비즈니스죠. 사실 중동은 한국에 그보다 훨씬 더 이상한 걸 맡기고 있습니다. 석유 자체를요. 자기 나라 창고에 두는 게 아니라 한국 창고를 빌려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돈까지 심어놨으면 그냥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국에 석유 그 자체를 맡기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 창고도 있고 가까운 아시아에 다른 허브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원유를 쟁여놓는 걸까요? 이게 바로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 비축기지 안에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 세 나라의 원유가 합쳐서 1,330만 배럴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렵게 국제공동비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중동이 한국 창고에 자기 금고를 열쇠까지 맡긴 셈입니다. 2023년 3월에는 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이 KNOC 여수기지에 400만 배럴을 맡기기로 하고 그 가운데 1차로 200만 배럴을 먼저 채웠습니다. 2024년에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KPC가 400만 배럴을 울산 비축기지에 넣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네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재미있는 건 양쪽이 다 이득을 본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엔 KNOC가 비어있는 저장시설을 중동 국가에 빌려줍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외화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럼 중동은 왜 한국을 고를까요? 아시아 수출 허브를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어디든 한국 창고에서 배 한 번만 띄우면 바로 닿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창고 임대 사업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한국은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원유를 제일 먼저 사올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가집니다. 평소엔 집주인으로서 임대료를 받고 위기 때엔 VIP 고객으로서 먼저 사는 구조. 창고직이랑 VIP 손님,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이중 구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26년 4월에 벌어진 장면이 의미가 깊습니다. 4월 3일 구윤철 부총리가 주한 UAE 대사 관저에서 GCC 6개국 주한 대사들을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여기서 원유, 나프타, 요소 같은 핵심 자원을 계속 대달라고 요청했고요. GCC 대사단은 한국에 최우선 공급한다 라고 공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냥 외교적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창고에 중동 원유가 들어있고 그 원유에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갖고 있으니까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구조로 약속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장면입니다. 한국은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2024년에만 10억 2,800만 배럴을 수입했고 그중 69.1%가 중동산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중동에 매달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중동이 먼저 한국 창고를 찾아와 금고를 맡기고 위기 때는 한국부터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1980년대부터 쌓아 올린 정제 기술과 샤이 같은 자본 투자 위에 국가가 설계한 에너지 안보 구조가 얹히면서 만들어진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정말 버티는지, 말로만 우선 공급인 건 아닌지 2026년 4월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거든요. 세계에서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의존도 69.1%에 통로 95%. 이론상 한국이 가장 먼저 흔들려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국행 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자본, 창고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2026년 4월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지납니다. 뉴스만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끝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9일 사우디 동서송유관이 피격당했습니다. 하루 130만 배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사흘 뒤인 4월 12일 사우디는 하루 700만 배럴 수송 능력을 복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초대형 유조선 VLCC가 바로 한국 행배였습니다. UAE에서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부산으로 오고 있죠. 같은 기간 대통령 특사단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해왔습니다. 4월 12일 산업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없이 4월과 5월을 견딜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국이 깔아둔 208일치 전략 비축유에 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비축의 수는 90일입니다.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208일치를 쌓아뒀습니다. 일본이 254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미국은 125일, 중국은 78일, 인도는 25일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창고에 7개월치 쌀을 미리 쌓아둔 집입니다. 옆집이 문을 잠가도 이 집은 7달을 그냥 버팁니다. 1980에서 90년대부터 세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비상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쌓은 것도 모자라 쓰레기까지 밥으로 바꾸는 집이 되기로 했거든요. 2024년 7월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결정을 내립니다. 폐플라스틱 열 분해율을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공식 허용한 겁니다. 쉽게 말해 버려진 페트병과 비닐을 녹여서 다시 원유처럼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거죠.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ARC라는 이름의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완공, 2026년 상업 운전, 연간 처리량 32만 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생수 한 병을 다 드시고 라벨을 떼고 안을 한번 헹궈서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그 한 병이 울산 AIC에 모입니다. 거기서 열 분해유로 바뀌고 한국 석유화학 공장의 원료로 들어가고 다시 플라스틱과 섬유와 포장재가 되어 2024년 기준 479억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7%를 담당하는 석유 제품 수출품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라벨도 안 떼고 안에 뭐가 든 채로 버리면 그 한 병은 원료가 못 됩니다. 그냥 쓰레기로 끝납니다. 페트병 한 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공급이 끊겨도 208일을 버티고 쓰레기까지 원료로 바꿔 쓰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형 수입국. 한국 정유사는 글로벌 석유 제품 수급의 완충 역할을 하는 스윙 프로듀서입니다. 잃고 싶지 않은 파트너라는 뜻이죠.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동이 한국에 먼저 드릴게요 라고 줄을 서는 진짜 이유 4가지. 첫째,
중동의 싸구려 찌꺼기 중진류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로 바꿔주는 세계 최상위 한국 정제기술. 둘째, 사우디 아람코가 S-오일 지분 63%를 쥐고 9조 2,580억 원짜리 샤이 프로젝트까지 한국 땅에 심어놓은 자본의 연결. 셋째,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한국 창고에 합계 1,330만 배럴을 맡겨놓고 2026년 4월 GCC 6개국 주한 대사단이 한국 최우선 공급을 공식 선언한 창고지기 VIP의 이중지위. 넷째, 호르무즈 95% 의존국이면서도 208일치 비축유와 폐플라스틱 원료화까지 준비해둔 공급 끊겨도 버티는 유일한 대형 수입국.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원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동이 매달리는 건 동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밀어넣은 그 세대의 결정이 오늘 호르무즈가 흔들려도 우리 주유소 기름값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페트병 라벨 떼고 안을 한번 헹구고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따로 넣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울산 공장의 원료가 되고 국가 수출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정유사가 글로벌 석유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하는 스윙 프로듀서 편을 더 깊이 다룹니다. 메인 경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